지구의 핵, 내핵과 외핵 속에 거의 99%의 금이 모여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우와. 멘틀과 지각에는 전체 지구가 가지고 있는 금의 1%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인간이 이제까지 지구에서 채굴 가능한 금의 80% 정도 캤어요 이미. 지금 금 사야 돼요? 지금 가능성이 높게 왜냐하면 논문 같은 예측을 하거든요. 네. 2025년이 채굴량의 정점이에요. 올해를 기준으로 앞으로 내려간다는 게 예측이 돼 있고 그리고 20, 30년 후면은 고갈된다도 예측이 돼 있어요. 근데 진짜 지금도 못 만들어요? 별도 못 만들어요. 네? 네, 그냥 별이 평화롭게 자기 품고 있던 거 뭉쳐가지고 행룡 앞에선 절대 못 만들고요. 나중에 다 죽어버린 중성자 별 이런 애들이 완전 충돌했을 때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에서만 금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립니다. 과학을 보다 정윤진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는 김범준입니다. 세종대학교에서 은하를 연구하는 우주먼지 지용배입니다.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김기범입니다. 광운대학교에서 화학을 연구하는 장홍재입니다. 네, 오늘도 네 분의 과학자분들과 함께 재밌는 과학 이야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우주에 가장 심각한 오류를 하나 발견을 해냈습니다. 우주는 네. 약간 좀 사기라는 생각을 네, 우주먼지님이 매우 오늘 좀 긴장되네요. 공경에 처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뭐 400광년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빅뱅이 몇 년 전이죠? 138억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38억 년 전. 빅뱅 딱 일어났죠. 138억 년 전에 나와 함께 있던 친구가 저 멀리 가 있습니다. 400억 광년을 가 있어요. 네. 빛이 우주에서 제일 빠른 거 아닙니까? 빛보다 빠를 수는 없죠. 없어요. 없죠. 400억 광년 가 있다. 사기네. 사기야. 사기라고. 네, 고백하겠습니다. 거의 지금 3배를 사기를 쳤어요. 빛보다 3배가 좀 빨라. 적당히 좀 하시죠.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왜 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저 아니었으면 다 깜빡 속았을 텐데 왜 사기친 거죠? 왜냐면 이게 빅뱅 우주론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큰 착각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물체는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없어요. 네. 하지만 물체가 아니라 걔네가 놓여있는 시공간이라는 그 무대는 그냥 팽창하는 거잖아요. 그럼 같은 비율로 늘어나면 나에게서 2배 더 먼 거리에 있던 애는 애초에 2배 더 멀리 멀어질 거고요. 네. 3배 더 멀리 있던 애는 같은 비율로 멀어지면 3배 더 멀어질 거예요. 단순하게 거리에 비례해서 그 포인트가 얼마나 빠르게 거리가 늘어나는지 그 비율을 비교하면 그냥 거리에 비례하는 방향으로 쭉 이어져 나갈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리가 충분히 멀어지면 그 포인트는 내가 봤을 땐 빛보다 빠르게 거리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건 우주에 살고 있는 은하가 뚜벅뚜벅 공간을 가로질러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 은하가 놓여있는 시공간과 나 사이의 이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쭉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빛보다 무엇도 빠르게 움직일 수 없다라는 그 제약 조건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면 우주의 팽창은 위치랑 운동량의 변화가 없이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시공간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풍선에 두 점을 찍으면 네. 팽창을 멀어지는 것처럼 되면 네. 그냥 관측했을 때는 멀어지는 거긴 하잖아요. 네, 근데 네. 위치는 그대로 있던 거고 네, 맞습니다. 그 팽창에 대해서는 운동량의 변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혀? 그쵸. 그냥 그 스케일 자체가 늘어날 뿐인 거지 어떤 속도 성분이 애초에 없는 거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실제로는 우주 공간에서는 은하들도 공간을 가로질러서 움직이고 하는 게 다 섞여 있긴 하지만 아주 이상적으로 그런 게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우주 자체는 그냥 부풀고 있을 뿐인 거고 그 위에 별도의 운동량 같은 건 없는 거죠. 좋습니다. 거기에도 제가 또 문제 하나를 또 제기하겠습니다. 자꾸 거짓말하면 네. 기침하시는 버릇이 있는 것 같은데 자, 400억 광년 갔어요. 네. 뭐 공간이 늘어서 갔다 칩시다. 그러면 빛보다 빨리 간 거 아니에요? 공간이 늘어났지만. 네. 그럼 그 친구의 빛이 우리한테 도달하면 안 되죠. 왜? 빛보다 빨리 갔으니까. 빛보다 3배나 빨리 갔어. 우리랑 멀어졌어요. 근데 그 친구가 빛을 아무리 쐈다 한들 내가 그 빛을 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이가 늘어나니까 못 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저리 갔어. 빛보다 빨리. 근데 어떻게 빛이 나한테 와? 그 말씀하신 게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 네. 일단 우주가 스케일이 작았을 때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그 천체에서 빛이 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단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먼 거리에 떨어진 별 은하가 빛을 쐈다고 할 때 한 발 딱 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쏘겠죠. 걔는 계속 쉬지 않고 우리에게 빛을 내보내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와중에 은하와 나 사이의 거리가 벌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빛의 파장이 같이 벌어지면서 에너지가 줄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없는 뭐 적외선 그 이상의 빛으로 도망갈 뿐인 거지 얘가 빛이 날아오지 않는 건 아니죠. 그냥 스케일이 같이 늘어나면서 파장이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질 뿐인 거지 빛은 계속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빛이 그러면 파장이 이렇게 있던 친구가 이렇게 늘어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늘어진 걸 보고 얘는 얼마나 멀어진 애가 쏜 빛인지도 분석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그렇게 우리가 먼 은하까지의 거리를 추산합니다. 요거를 제가 끌어내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아, 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원래 이 파장인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빛은 없나? 아니죠. 당연히 그 먼 우주에 있던 애들도 네. 원래는 우리 지금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은하들과 마찬가지로 네. 뭐 비슷비슷한 온도로 달궈진 별과 가스 구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뭐 가시광선, 자외선 정도에서도 빛을 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파장이 늘어져서 심지어 적외선 영역에서 관측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래 파장 대비 실제 지금 관측되고 있는 파장을 비교하면 그럼 얘가 얼마나 늘어진 채로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건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가 한 400억 광년쯤이라고 치면 맞아요? 우리로부터 400억 광년? 네, 480억 광년까지. 그 정도죠? 네. 그럼 이제 그 이상은 우리가 관측이 안 된 것일 뿐이지 예를 들어 1000억 광년, 2000억 광년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무리 계산해봐도 대충 빅뱅부터 뭐 우주 커지는 속도나 이런 거 계산해보면 한 480억 광년 정도가 우리가 관측 가능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인 거예요. 굉장히 날카롭고 좋은 질문인데요. 예스. 아마도 이건 뭐 본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마도 우주 공간 자체는 관측 가능한 우주 바깥에도 계속 비슷한 방식으로 펼쳐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는 그 중에 극히 일부만 네. 나를 중심으로 정의될 뿐인 거지. 극히 일부?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나에게는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반경 480억 광년이 볼 수 있는 세계잖아요. 근데 나에게서 실제로 한 500억 광년 거리에 떨어진 애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친구를 볼 수 없겠죠. 하지만 얘는 그것보다 더 먼 거리 어딘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멀리 떨어진 두 존재가 있다. 그러면 서로의 관측 가능한 우주는 교집합 없이 그냥 서로 멀찍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우리가 관측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를 들어 700억 광년 떨어진 애도 계속 빛은 보낼 텐데 400억 광년에 있는 애는 그래도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700억 광년에 있는 애는 뭐 파장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너무 약해서 못 보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진짜 좋은 질문인데 딱 말씀하신 우주가 138억 년 전 빅뱅을 통해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주가 아주 먼 억겁의 과거부터 그냥 마이너스 무한년부터 있던 세계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아무리 먼 거리에 떨어진 별빛도 물론 되게 희미해지긴 하겠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관측을 하면 다 빛은 감지돼야 될 거예요. 왜냐면 그 충분히 긴 시간 동안 다 날아왔어야 하니까. 근데 우주가 애초에 존재한 세월이 138억 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빛이 그 포인트에서 우리에게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우주의 나이 이상으로 걸리는 거리에 떨어진 애들은 절대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우주가 살아온 세월보다 더 긴 시간을 날아와야 우리에게 도달하는 빛이니까 걔네는 옛날부터 물론 내보내고 있었겠지만 아직 우리에게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게 인간이든 아니든 혹은 우리의 기술이 얼마나 더 발전을 하든 간에 정해져 있는 값인 거죠. 네, 맞습니다. 빛의 속도가 어디서든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누가 우주를 보든 어쨌든 빛으로 우주를 봐야 할 것이기 때문에 네, 누구에게나 관측 가능한 우주는 똑같은 거죠. 우리가 충분히 오래 살면 관측 가능한 우주는 넓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더 멀리 있던 빛도 오게 되니까. 그래서 오래 살면 관측 가능한 우주는 계속 커지긴 할 텐데. 얼마나 살아야 되는 거지? 한 100억 년? 근데 그 물리학자 입장에서 약간 그 지금 말씀하신 거가 약간은 제가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측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단지 볼 수 있느냐 없느냐뿐 아니라 이 관측 가능한 우주에 뭐가 있든지 지금 여기하고는 아무런 그 인과적으로 연결될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밖에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우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죠. 영향을 미친다는 게 뭐 예를 들면 중력이든 뭐든. 그렇죠. 중력도 결국은 빛의 속도보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그 관측 가능한 우주에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는 과학의 질문일 수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 정확합니다. 애초에 관측 가능한 대상도 아닐 뿐더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떤 물리적인 상호작용의 대상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우리가 우주가 그 너머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우주 안에서 봤을 때 우주의 어떤 균일한 밀도 분포가 보이니까 그게 갑자기 그 경계면에서 뚝 끊길 리는 없다고 그냥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균일하게 우주가 비슷한 모습으로 무한히 이어질 것 같으니 네. 볼 수는 없고 확인할 수 없지만 거기에도 그런 비슷한 우주가 있긴 할 것 같다. 하지만 확인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그 관측 가능한 우주까지가 우리 우주의 빅뱅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의 범위 아닐까요? 그 바깥의 것이 빅뱅에서 함께 탄생하기는 어렵잖아요.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꼭 그렇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우주의 초기를 설명하는 가설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인플레이션은 태초에 정말 짧은 시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우주 시공간이 넓어졌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 우주론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까지도 우주가 쫙 확장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 이 인플레이션 우주론이 되게 자연스럽게 설명해주는 난제 중에 하나가 왜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가 이토록 온도가 균일하게 보이느냐 라는 문제를 좀 설명해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우주가 지금 관측되는 것처럼 완벽하게 이쪽 하늘이든 이쪽 하늘이든 온도가 얼추 비슷하게 균일하게 열적인 평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려면 사실은 우주가 태어났을 때부터 완벽한 열적 균형이 이른 채로 태어났어야 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무작위한 방식으로 이거를 설명하고 싶었는데 마침 인플레이션 이론이 등장하면서 꼭 굳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우주 전체가 통째로 열적인 균형을 이루었을 필요는 없다. 우주는 여기는 전반적으로 온도가 좀 낮고 여기는 온도가 좀 전반적으로 높고 이런 불균형이 당연히 있었을 텐데 너무 지나치게 스케일이 확장된 바람에 온도가 높고 낮은 한 구획의 면적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보다도 넓어졌다. 그래서 그 안에 갇혀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주가 통째로 균일한 것처럼 보인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굳이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모델에 따랐을 때는 관측 가능한 우주 안으로만 우주를 제한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뭐 사고 실험 등을 통해서 이제 아니면 뭐 상상을 통해서도 논리적으로만 맞다면 뭐 있다고도 볼 수는 있겠네요. 그러나 그걸 가정하고 뭔가를 또 계산해야 되고 이거는 일단 그 먼 우주를 관측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가장 열심히 계속 이제 사진 찍어서 우리한테 보내올 텐데 그 제임스 웹은 활짝 펼친 그 거울 주경. 거울, 네. 네. 그 거울이 금으로 코팅돼 있어요? 아, 맞습니다. 왜 금으로 코팅돼 있어요? 그 되게 노랗게 발라져 있어서 비주얼적으로도 되게 좀 멋있게 생겼거든요. 금을 많이 사용해요? 네, 맞습니다. 우주로 나갈 때? 사실 금을 바른 이유가 좀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예산이 좀 많이 나왔는데 쓰긴 써야 되고 의외로 네. 제임스 웹 망원경 코팅할 때 들어간 금의 총량은 별로 많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 되게 재밌는 게 제임스 웹 거울 쫙 펼쳤을 때 전체 지름이 한 6.5m 정도 되거든요. 아따 크다. 엄청 크잖아요. 네. 근데 그 거대한 거울을 코팅할 때 들어간 금의 전체 질량이 50g인가? 골프공 하나 정도 돼요. 부피로 치면. 의외로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금을 이제 그런 망원경 코팅할 때 썼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네. 일단 첫 번째가 특히나 금은 비교적 적외선 파장의 빛을 잘 반사합니다. 근데 제임스 웹의 주 목적은 빅뱅 직후에 아주 멀리 도망가 버린 우주 끝자락의 은하를 보겠다는 건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가 팽창하면서 먼 우주의 빛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적외선 쪽으로 도망가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봐야 되니까 이왕이면 적외선 대역의 빛을 잘 반사하는 그런 이제 금을 써야 하는 거고 사실은 적외선 반사 능력으로만 보면 금보다는 은이 더 좋아요. 근데 왜 운하네? 근데 은은 되게 잘 상합니다. 화학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반면에 금은 별로 이렇게 화학적으로 반응을 잘 하지 않아서 오랫동안 보존이 되거든요. 우주의 그런 아주 혹독한 환경에서도 금은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거의? 네, 맞습니다. 되게 유명한 것 중에 보이저 탐사선에 인류의 다양한 사진과 데이터 담아서 보냈던 레코드판이 있는데 네. 그것도 언제 외계인에게 발견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녹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 금으로 코팅했거든요. 그래요? 네. 아니 금은 왜 이렇게 안정적인 거예요? 뭐 특별히 만들어질 때 온도나 뭐 화학 성분
성분 이런 게 좀 달라요? 보통 우리가 어떤 물질이 다른 거랑 달라붙어서 변성되는 것들을 걱정하는데 그 중에 지구에서 일어나기 제일 쉬운 건 산소랑 만나는 경우가 많아서 뭐 네. 철이 됐건 뭐가 됐건 우리가 녹슨다고 표현한 것처럼 산화되고.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산화가 되는데 금도 산화가 되긴 해요. 근데 가장 겉에 원자층 하나 정도밖에 산화가 안 되고 네. 이게 됐다고 색이 바뀌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은으로 된 것들은 뭐 녹색으로 바뀌거나 황이 붙으면 옛날에 독 확인한다고 네. 황이 붙으면 까맣게 바뀌어요. 은은 색이 많이 바뀌는데 금은 그런 변화가 없고요. 지구에서 뭐 우리가 사용하는 뭐 질산이니 황산 이런 물질을 넣었을 때도 안 녹는 물질들을 부르는 명칭이 귀금속이에요. 귀금속이란 게 귀하고 희소해서가 아니라 귀족 금속이다를 줄여 귀금속이라 그래요. 귀금속이? 네. 아 그래요? 귀족이 그래서 노블 메탈이라 부르는데 귀족이란 뜻이에요. 아. 이 귀족이라는 것은 뭐 누가 어떻게 해도 영향 안 받고 자기 맘대로 네. 고고하게 지내니까 그렇고 금을 녹일 수 있는 물질을 왕수라 부르는데 그래서 귀족을 잡을 수 있는 게 왕이다. 진짜요? 아쿠아 레기아가 원래 이름이에요. 한자로도 임금왕자 쓰고. 왕수. 네. 그래서 왕수예요? 귀족을 와. 잡는 유일한 물 액체. 그래서 정해진 거예요. 그 뭐, 왕수는 뭐예요 그러면? 뭘로 만든 거예요? 왕수는 염산이랑 이제 질산 같은 거 섞어서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산성 물질 때문에 녹는 게 아니라 그 염소라고 부르는 소금에도 들어있는 그 물질이 금이랑 결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물에도 녹고 이런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서 그 방식으로 녹이는 거라 실제 왕수는 우리 생각만큼 강산성 물질은 아니에요. 그거보다 한 1000만 배 이상 센 것도 많고 산성 중에는. 근데 하여튼 금이라는 물질은 지구에 있는 여러 물질들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것 축에 속하는 웬만해서는 산화 반응 안 일어나고 일어나더라도 거의 변형되지 않는 사실상 최고라고 보는 게 맞죠. 아, 금이랑 그래요? 백금 정도인데 보통 네. 이제 금이 가장 강하고 또 얻기도 쉽고 우리가 뭐 사금 채취 같은 거 하면 금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과거의 뭐 유물이나 종교나 모든 것들에서 가장 좋은 걸 금으로 만드는 게 그걸로 남겨져서 그런 것도 있고 워낙 안정해서 그렇고요. 제임스 웹은 사실 금을 바르면 금보다 중요한 게 적외선 때문이지만 그 밑에는 뭐가 들어있냐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베릴륨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요. 베릴륨이 지구에서 인간이 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가벼우면서 단단한 금속이 베릴륨이에요. 원자 번호가 이제 4번밖에 안 돼가지고 그게 아니면 무거워서 우주로 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구에서 만드는 망원경은 베릴륨을 안 써요. 이게 극독성의 발암 물질이라 공정할 때 나와서 유명한 게 그 거대 마젤란 망원경 이런 거는 석영으로 만들고 거기는 알루미늄으로 코팅을 해요. 왜냐면 지구에서 보고 싶은 건 가시광선을 보고 싶은 건데 알루미늄이 가시광선 반사율이 제일 좋아가지고 어떤 빛을 보냐에 따라서 이 겉에다가 무슨 금속을 올릴까가 다 결정해서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금이라는 거는 원래 지구의 뭐 어떤 활동? 혹은 뭐 핵이나 아니면 뭐 멘틀에서 뭐가 이렇게 녹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뭐예요? 원래 지구가 이제 원시 태양에 만들어졌을 때 45억 년쯤 전에는 지구가 거의 하나의 그냥 거대한 마그마 덩어리라고 네네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는 지구 내부 물질이 굉장히 균질하게 내부와 외부가 다 물질이 이렇게 부배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무거운 물질을 중앙으로 모여가고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지구가 식어가면서 만들어진 이렇게 가벼운 광물들은 지표로 떠오르면서 지각을 만들었다. 네. 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무거운 물질이 뭐라면 철, 니켈, 금은 양이 적기 때문에 금까지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금이 굉장히 무거운 물질이니까 지구의 내핵과 외핵 속에 거의 99%의 금이 모여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럼 내핵 잘만 파면 그러네요. 대박이네. 그 저기 영화 코아 보면은 잠수정 같은 거 엄청 튼튼한 거 만들어서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기술이 있으면 될 것 같긴 한데 멘틀과 지각에는 전체 지구가 가지고 있는 금의 1%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던 게 귀금속들이 안 녹됐잖아요. 얘네들 공통적으로 철이라는 합금을 만들어요. 그래서 철이 많은 마그마나 이런 데는 귀금속이 녹을 수가 있어서 그 녹은 채로 들어가는 거고 나올 때 이제 철 같은 게 뭐 말씀하신 현무암 같은 걸로 나오면 그게 아닌 곳 쪽에 금이 모이게 돼요. 이제 자유로워져 가지고. 네. 아, 그러면 지금 있는 금이라는 애는 내핵, 외핵 이쪽에는 되게 많이 있고 그중 일부가 이제 바깥으로 조금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그 99%가 핵에 있다고 하지만 지구에 있는 전체 물질의 양에 비해서 금은 정말 소량이거든요. 만약에 뭐 멘틀 같은 경우는 1ppb 턴 리터당 거의 1mg 이 정도의 비율로 거의 존재를 해요. 그게 지구 거의 전체에 그렇게 아주 미량이 아주 균질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꺼내서 쓴다 개념은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지금도 못 만들어요? 아니 금 만드는 것만 잘하면 연금술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연금술이 됐든 뭐 어떻게든 압력과 어떤 뭐 화학 성분들 이거 다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가 들어있고 이런 거는. 금이라는 게 원소잖아요.
금을 만들려면 그 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원자 핵을 바꿔야 되는 거여서 화학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죠. 아 그래요? 금이 얼마나 만들기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별도 못 만들어요. 네? 별도 혼자 핵융합해가지고는 금까지는 절대 못 만들거든요. 뭐 백금 이런 은 뭐 이런 거를 만들려면 그냥 별이 평화롭게 자기 품고 있던 거 뭉쳐가지고 핵융합해서는 절대 못 만들고요. 나중에 다 죽어버린 중성자 별 이런 애들이 완전 충돌했을 때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에서만 금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아니 근데 지구라고 막 특별히 누군가가 막 너 너무 이뻐 너 금 좀 가져가 이렇게 해서 막 금이 있진 않을 거고 네. 우주에 있는 많은 행성들이 대체로 비슷한 물질 구성일 거 아니에요? 네. 지각으로 만들어진 행성들이라면 네네. 그럼 거기도 금 많이 있겠죠? 정확하게 그게 오히려 역으로 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냐면 지금은 막 먼 우주에서 가끔씩 중성자별끼리 부딪히고 이런 게 아주 극단적인 현상이지만 그런 일들이 우주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도 한 번씩은 있었을 거라는 거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물질들이 또 그런 긴 100억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충분히 멀리 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가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지구에 있는 금이 지구 안에서만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안에서는 못 만들어지죠. 네. 지구에서 온 게 아니죠. 우주에서 온 있던 게. 거예요? 네. 아 근데 우주에서 왔는데 반죽 형태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안으로 들어간 거고 그냥 뭐 초신성 폭발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중성자별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뭔가 파편으로 떠돌다가 예, 그것들이 이제 뭉쳐져 가지고 지구 안에 들어온 거죠. 아 그렇습니까?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러면 이게 별이 1세대, 2세대, 세대를 거듭하면 여러 세대를 거친 별 주변에 있는 행성의 내부에는 금의 함량이 늘어나긴 하겠네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 이런 건 특히나 더 잘 만들어지기 네. 때문에 그런 세대를 많이 거듭한 별 혹은 나이 많은 별 이런 거를 구분해서 주변의 행성의 함량 같은 거를 시뮬레이션 해보면 확연하게 다르기는 해요. 네. 그 금은 어떻게 우리 인간이 처음 썼는지가 기록에는 안 남아있겠죠? 근데 반짝거리니까 사람들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만져보고 하다가 점점 친숙해진 거겠죠? 반짝거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 보통 철을 만든다 생각하면 철광석을 캐서 거기에 막 코크스라는 탄소 물질을 넣어서 정련을 해서 금속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아니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금속 상태로 얻을 수 있는 게 몇 종류가 없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리고 다른 게 금이었어요. 구리가 그때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이제 청동을 먼저 썼을 것 같지만 네네. 구리를 썼던 시대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여기다 다른 걸 넣어서 청동을 만들어서 훨씬 강해서 쓴 거거든요. 근데 금의 특징이 뭐냐면 그 수많은 금속을 떠올려도 노란색을 갖는 금속은 금밖에 없어요. 연한 노란색까지 하면 뭐 세륨이라든지 아니면 젓갈색의 구리랑 몇 가지가 있지만 노란색은 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색깔 자체가 옛날 사람들 보기에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었고 해가 떠오르고 질 때 하늘색이랑 똑같으니까 당시에는 막 지금처럼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라 해가 떠 있어야만 온기랑 빛을 얻어 살 수 있잖아요. 식물도 자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신의 금속이다. 모든 문명이나 종교의 제일 신이 태양신인 이유가 태양이라는 걸 숭배했었고 그 신의 금속이 금이어가지고 썼던 게 계속 남은 거예요. 근데 금이 노란색으로 빛나는 거면 걔는 유독 파란색을 흡수하는 거예요. 맞아요. 파란색을 흡수해서 노랗게 보여요. 다른 애들은 다 자유전자가 다 한꺼번에 반사하니까 그냥 은색이 나잖아요. 그럼 왜 유독 파란색을 흡수해요? 그게 요즘 물리학에선 원자 핵이 갖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만 알면 원칙적으로는 그 원소가 어떤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지를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금은 원자 번호가 꽤 높은 금속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전자들이 80 몇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바깥쪽 부분에 있는 전자들은 에너지 상태가 굉장히 높아서 엄청 빨리 움직인대요. 그래서 금이 왜 금색으로 빛나는지, 즉 금이 왜 파란색을 흡수하는지를 이해하려면 바깥쪽 부분에 대한 전자를 계산할 때 그 전자의 특수상대성 이론 효과를 써서 계산해야 돼요. 광속으로 움직여요. 아니, 광속 정도,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럼 광속으로 움직이면 전자의 질량이 무거워지잖아요. 전자의 질량이 무거워지면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준위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금이 파란색을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줄어든 게 우연히 파란을 흡수하는 거랑 맞았을 거예요. 수은이 액체인 이유도 그걸로 설명하고 구리가 색을 갖는 것도 금이랑 그 주기율표에서 같은 줄에 있거든요. 은만 색이 없는 게 은이랑 구리의 원자 크기가 의외로 똑같아요, 거의. 그래서 껍질은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못 보는 색이 된 거고. 금속이 대체로 쇠 색깔 나는 이유가 모든 빛
것들을 대체로 다 반사하기 때문에 은색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런 이제 실버색, 예, 은백색. 예,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고 유독 금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는 금은 바깥에 있는 전자가 엄청 빨리 움직여요. 예. 그래서 파란색 빛을 흡수해요. 그거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 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면 금이 왜 파란색을 흡수하는지 잘 이해 못해요. 파란색을 흡수해야 이제 노란색으로 예, 빛나는 걸 그러니까 테니까. 반사되는 건 노란색. 근데 그 얘기 재밌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특수상대성 이론하면 다 이렇게 뭔가 소설에만 있는 얘기 같은데 금이 금색인 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효과라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게 화학자들이 원소가 어디까지 있을까를 예측하는 것도 그걸로요. 사실 처음에 했던 건 리차드 파인만이 했었고 금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한 광속의 53%인가 54%인가 와, 이거 엄청나군요. 언젠가 계속 원자보가 늘어나면 이 도는 게 광속을 돌파해야 된다. 근데 그건 불가능하니까 그 이상은 존재할 수 없다. 아, 그러네. 그걸 어떤 기준으로 원자 번호에 상한이 있어야 되는 원소의 거죠? 끝이 있다라는 오, 거를 사람들이 우와. 그걸로 예측을 오, 하고 그러네. 아니 근데 그 핵이 있고 전자가 빨리 돌면 그게 무거워져요? 뭐라도 빨리 움직이면 점점 무거워지거든요. 사실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건 어렵진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빛의 속도라는 상한이 있잖아요. 얘를 계속 에너지를 줘서 점점 빠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얘의 속도가 거의 빛의 속도에 갔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밖에서 에너지를 주잖아요. 근데 얘는 빛의 속도를 넘을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가 투입한 에너지가 뭐로 변하는지 생각하면 속도를 늘리지 못하니까 질량이 늘어난다고 생각해도 돼요. 혹은 밀었는데 더 안 빨라지잖아요. 그 얘기는 얘가 관성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질량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빛의 속도에 육박하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은 질량이 늘어나고요. 그 질량이 늘어나면 이 금이 갖고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 상태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설명을. 아니 근데 그 원자가 되게 작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작은 원자의 핵 주변을 빨리 도는데 그 속도 측정이 가능해요? 그 계산을 하는 거죠. 이게 뭐 정말로 막 뱅글뱅글 도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바깥쪽 궤도에 있는 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같은 걸로 계산해요. 광자는 핵이 없죠. 핵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내부 구조가 없어요. 광자는 그런 경계도 없어요? 예. 얘기를 못해요. 크기를. 근데 우리가 감진할 수 있고요. 예. 금에 여러 개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이 이제까지 지구에서 채굴 가능한 금의 80% 정도를 캤어요 이미. 오, 많이 캤네요. 그래서 점점 채산량이 줄어들고 있고 지금 금 사야 돼요? 지금 가능성이 높은 게 왜냐하면 논문 같은 예측을 하거든요. 2025년이 채굴량의 정점이에요. 오. 올해를 기준으로 앞으로 내려간다는 게 예측이 돼 있고 오. 그리고 30년 후면은 고갈된다도 예측이 돼 있어요. 우와. 그래, 그리고 만들긴 어렵고. 못 만들어요. 지금 야. 만드는 거 못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채굴 산업보다 그 우리가 사용한 전자제품에서 금을 뽑아내는 그쪽 산업이 엄청 빠르게 크는 게 거기가 이제 앞으로 미래라서 금은 무조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진짜 이제 금 채굴량은 줄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네. 그렇게 우리 채굴 기술이 발달해도 인간이 아무리 깊게 파내려가도 아직까지 왜냐면 그게 만약에 금이 리셋되려면 진짜 지구가 뒤집어 엎어지는 일이 아니면 그게 어렵고 그러면 어차피 우리랑은 상관이 또 없어져 버리죠. 인류가 금 사용한 지가 진짜 오래됐잖아요. 네. 금이라는 게 그만큼 캐내기가 쉬운 금속이라는 건데 지구 내부에서처럼 이게 ppb 단위로 굉장히 균질하게 분포하면은 옛날 사람들이 이걸 캐서 쓸 수가 없었겠죠. 아 특정한 곳에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예, 그나마. 지금 몰려 있기 때문에 이게 광산이 존재하고 광맥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물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물이요? 네, 지구 내부로 들어간 물들이 이제 그 내부에서 뜨거워져요. 어떤 마그마를 만난다든지 지구 내부의 온도 때문에. 그러면 압력이 높기 때문에 얘들이 300도, 400도, 500도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액체 상태로 있거든요. 굉장히 온도가 올라간 물들은 굉장히 많은 어떤 금속류 물질들을 녹일 수 있어요. 광물도 녹이고. 네. 그래가지고 많은 물질을 땅속에서 녹인 다음에 올라오는데 어디로 빠져나오냐면 지구 표면에 금이 간 곳들이 있어요. 단층이나 어떤 크랙이나 이런 데를 따라서 흘러나오다 보면은 지구 표면으로 오다 보면 온도도 내려가고 압력도 내려가잖아요. 압력이 내려가면 얘들이 굉장히 땅속에서는 400도였는데 거의 대기압이 돼버리면 얘들 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은 끌어서 날아가 버리고 안에 녹아있던 애들이 다 침전이 돼버려요. 그리고 또 올라오다 보면은 온도도 동시에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얘들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죠, 물이. 그렇게 되면서 어디다가 이제 금이랑 이런 다른 여러 가지 금속들을 쏟아 놓냐면 그 쪼개진 단층면이나 이런 틈 안에다가 다 쏟아 놓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금맥. 맥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이렇게 지구에 쪼개졌던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이제 사람들이 노란 게 선처럼 보이니까 그걸 이렇게 캐낼 수 있는. 아 근데 그런 곳은 이제 다 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거의 다 캔 거고 이제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그런 걸 만드는 타임 스케일은 너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2차 전지가 아니라 금이야. 어차피 전자제품 만들려면 금이 무조건 그렇죠. 필요해가지고. 이게 전자제품에 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성 때문에 그것도? 그것도 그렇죠. 왜 산화도 안 되고. 전기적 성질 같은 것도 꽤 좋은 거 같아요. 네, 전도성도 좋아요. 금이랑 은이랑 구리 셋이 나란히 있는 점에서 좋은데 은이 사실은 제일 좋은데 은은 안정성이 떨어지고 예. 구리는 떨어지지만 가격이 싸고 금은 그 중간 정도 되는 거라서 이제 구리는 전선 같은 거 적당히 만들 때 쓰지만 전자기기를 만들 땐 별로고요. 구리도 산화되니까. 근데 금은 아까 말씀하신 그 제임스 웹처럼 금의 특징이 정말 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원자 한 개 두께로 필 수가 있어요. 금 조각 하나면은 이 우리 찍는 공간 벽을 금으로 다 도금도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소량으로 회로를 만들면서 안정하고 전기가 흐르려면 금밖에 없어서 지금 모든 전자제품은 다 금으로 만들고 있어요. 금 원자랑 다른 뭐 원자 원소들이랑 섞여서 생성된 물질은 없어요? 왜냐면 걔네들만 잘 분리하면 금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금이 화합물이 있으면은 그죠? 화합물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올라오다가 생긴다고 한 게 그 금이 다 섞였다가 광석으로 그 금속이 된 게 그 지구에 옛날에 있던 대산소 사건이라고 있잖아요. 대산소 사건? 네, 그 남조류들이 막 산소를 만들어서 예, 지구 예. 산소가 확 늘어난 거. 예. 근데 원래 금이 잘 붙는 녀석이 철 아니면 황이랑 잘 붙어요. 황. 근데 황이랑 보통 같이 있어서 이게 우리 황금이에요 그게? 아니요. 그 황금은 원래 금속을 오색금이라고 불렀어요. 뭐 청금, 황금, 백금 막 이렇게. 그 중에 황금이 노란색 금속이라서 우리가 부르는 게 네. 지금 금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건 이제 도교 때부터 있었던 연단술 때 있던 기준이고 원래 황이랑 잘 붙어 이 기술 쓰는 게 반도체 공정이에요. 우리 표면에 금 표면에다가. 근데 얘가 올라오다 산소가 많아지면 황들이 다 날아가요. 서로 붙어가지고 그 금만 덩그러니 남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으로 만든 금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뿐이고 그거 외에 어떤 자연의 금이 뭔가 화합물로 이루어진 일은 거의 없어서 금이 생겨나거나 어딘가 발견되거나 우리가 만들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금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쨌든 전자제품은 계속 쓰일 텐데 그러면 이제 있는 금을 계속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액세서리도 워낙 또 뭐 인도, 중국, 아프리카 이쪽은 또 좋아하니까 수요가 줄진 않을 것 같은데 수요는 계속 높아지겠죠. 그쵸. 네. 다이아몬드는 이제 만들 수 있게 되니까 가격이 폭락했잖아요. 근데 네. 금이 그럴 일은 없어요. 물리학자들이 뭔가 아주 저렴하고 편리한 핵 반응을 그게 보완해낸다면 되겠어요, 가능하겠지만 그거 아니면 만들 수 맞아요. 있는 길은 없어요 인간한테는. 수시집에 가서도 또 금박으로 이렇게 또 아까 말씀하신 것 그럼 이렇게 얇게 할 수 예, 있어요. 예. 제가 그 문제를 가끔 학생들 물리학 가르칠 때 예. 소주잔에 들어간 금박의 질량을 계산해봐라 몇 돈이냐 뭐 가끔 문제도 내긴 하거든요. 근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해보면 진짜 얼마 안 돼요. 근데 얇게 튀는 게 가능해서 그런 거죠. 금박은 그 진짜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 건지 혹시 그런 것도 계산이 돼 있나? 예를 들어 금 1g으로 뭐 50m짜리 실을 만들 더할 수 수 있다.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금 얘기할 때는 이제 원자 개수 단위 두께로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늘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쓰는 건 그거보단 두꺼운 걸 쓰고 금이 원자 두께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은. 예. 우리 눈으로 그걸 못 저 보니까. 언뜻 그때 학생들 숙제 낸 거 기억이 금 한 돈을 원자 하나 두께로 얇게 피면 축구장 하나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해요. 금 한 돈이 네. 정확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넓었어요. 그럼 거의 건너편이 보이겠네. 그렇진 않은가? 보일 수 있죠. 왜냐면 그 정도면- 그것보다 두꺼워도 보이는 게 우리가 그 원자의 구조를 밝히던 실험이 어니스트 러더퍼드의 우리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그쵸, 배우지만 그쵸. 원래 이름이 골드 그 그쵸, 필름 맞아요. 익스페리먼트거든요. 그러니까 금박지에다가 쏴가지고 통과하는 놈과 튕겨나오는 놈을 봐서 원자 핵이 있다는 걸 본 거라서 당연히 뭔가가 뚫고 지나가는 거는 충분히 가능해요. 얇으면. 그러면 금은 서로 원자들끼리 이렇게 잘 서로 붙들고 있는 편인 거예요? 그 정도로 얇게 피면 사실 웬만하면 다 끊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금속들이기 때문에 사실 네. 이거는 어떤 원자 분는다라면 화학 결합을 보지만 금속은 쉽게 생각하면 약간 모래사장 같은 거라 보면 돼요. 원자핵들이 거기 전자들이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서 네. 걔네들이 그렇게 펴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른 금속도 네, 금속으로 되는 거는 그게 금속이 휘어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휘어져도 쫙 고르게 있던 게 그냥 한 칸씩 밀려나면은 처음 상태 그대로 안 깨지잖아요. 네. 근데 유리 이런 것들은 밀려나면은 완전히 결정이 깨져가지고 박살이 나는 거고. 근데 금속은 그 정도로 필 수 있고 금이 유독 쉽게 되든. 그래요. 근데 하여튼 금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네, 금은 무독성 물질이라서 그건, 심지어? 네, 의료용으로도 많이 써요. 보통 이제 중금속
뭐 이런 중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걔도 중금속일 거 아니에요, 금도. 근데 보통 중금속에 문제되는 거는 얘가 몸에 들어가서 뼈에 쌓이거나 안 그러면 원래 우리 인체를 조절하는 게 그 효소라는 녀석들이 중요한데 효소들이 금속들을 꼭 하나씩을 잡고 있어야 정상 작용을 하는 형태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카드뮴이나 수은 같은 게 독성 중금속 유명하잖아요. 그 같은 그룹에 있는 게 아연이에요. 아연은 인체에 굉장히 중요한 거다 보니까 아연이 붙어 있어야 되는 곳을 수은이나 카드뮴이 들어가 가지고 뺏어 가지고 그래, 우리 거기에. 몸의 기능을 고장내요. 근데 금은 어차피 다른 거랑 잘 못 붙는 녀석이라 그냥 들어가면 그대로 그냥 나가요. 그게 소화기관 통과해서 나와요. 네. 최근 연구가 그런 걸 많이 해요. 대변, 분뇨 모여있는 하수에서 금을 미생물로 뽑아내는 연구를 많이 해요. 왜냐면 어차피 먹든 뭘 하든 간에 인간을 거쳐서 나오면 다 버려지는 거니까 여기서 귀금속을 뽑는 걸 미생물 갖고 하는 연구를 되게 많이 해요. 와 진짜. 근데 섭취하는 미케니즘이 뭐예요? 그 어떤 이유로든 미량이든 들어와요. 왜 우리 인체에도 원래 인체 필수 영양소가 아닌데 인체 성분에 우라늄이 있어요. 금은 들어가서 그냥 소화기관 통해서 몸에 남아있지도 않고 그냥 나간다는 거잖아요. 네, 나가요. 근데 지난 한 수십 년 동안만 해도 뭐 일식집이나 이런 데서 뭐 술로 아니면 뭐 초밥에 뭐 사시미에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그 금도 전체 다 따져보면 금이 무게 꽤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적죠. 아까 엄청 필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엄청 적고 그리고 금이란 게 생각보다 많이 없어갖고 저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추산하기로 인간이 이제까지 캐서 모은 금이 한 수영장 3, 4개 정도 양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든 쓰고 있는 거라서 와, 어떻게 그걸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지? 신기하네요. 사실 뭐 어디 박물관을 가든 옛날 그 뭐 고대 이런 데 보면 뭐 금관에 뭐 금벨트 별게 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인간이 뽑아낸 거 다 합쳐봐야 수영장 한 3, 4개. 유물에 있는 금이 통짜 순금이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금도금 기술은 고대 이집트부터 시작이 됐어요. 파피루스에 쓰여 있어요. 그게.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아서 누구나 금이나 보석을 못 가지니까 인조 보석 만드는 거랑 금도금 하는 방법이 파피루스에 있어요. 짝퉁을 만들어서 모두가 쓸 수 있게 하려고.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아주 적은 양밖에 없죠. 근데 금 먹는다고 이렇게 뭐 건강해지진 않죠? 전혀 아니죠. 사실 나는 그렇게 막 엄청 막 좋은 것처럼 하는데 그게 뭐 이렇게 좋을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여튼 뭐 큰 해는 없다 이거죠? 네. 근데 이렇게 금속들 가운데서 아까 그런 중독성 말고 좀 필요한 금속들도 있잖아요. 우리 뭐 철분도 필요하고 아연, 그것도 다 금속 아닙니까? 다 금속이죠. 그렇죠? 네. 필요한 게 아연, 철 또 뭐 있죠? 망가니즈도 필요하고. 망간, 네네. 보통 우리 먹는 그 종합 영양제에 마그네슘, 보면, 네, 거기 써 있는 것들은 다 필요해서 먹는 거예요. 칼슘도 금속 아니에요? 칼슘도 금속이죠. 원소 중에는 금속이 더 많아요. 금속이 아닌 것보다. 근데 그 친구들이 아주 미량이 이제 우리 몸 속에서 우리 걔네가 몸에 다 도움되는- 효소에 작용을 해요. 그게 없으면 몸의 기능을 못해서 뭐 에너지를 못 만든다거나 세포가 분열을 못 한다거나 이런 그래요? 일들이 다 생겨가지고 꼭 필요한 종류들이고. 우리 몸에서도 그런 금속 형태로 존재해요? 아니죠. 녹아있는 이온이라고 말했던 형태로. 그래야지 우리 몸 물이니까 그렇겠죠. 물로 돼 있는데 금속이 알갱이면 안 되겠죠. 유일하게 약간 독특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지금은 화학 쪽에서는 다 절마늄이라 부르지만 게르마늄이라고 친숙한 물질 게르마늄은 있잖아요. 팔찌. 네. 이게 왜 팔찌나 장판이나 이게 됐느냐. 네. 편의상 게르마늄이라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도 있으니까. 게르마늄 물질 중에 그 영양제 보면 Ge13이라고 써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게 가끔 있어요. 예? 이게 유기물이랑 게르마늄이 붙어있는 종류의 물질인데 이게 몸에 효과가 있고 면역을 증진시킨다라는 동물 실험 결과가 초반에 나왔어요.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이 원소는 금속 원소는 인간에게 좋은가 보다 해서 거기서 만들어진 게 팔찌랑 그런 걸로 막 넣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효과 전혀 없고 이 물질도 미국에서도 금지돼 있고 동물 쥐한테는 효과가 있는데 인간한테는 전혀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았다 이런 거라서 게르마늄이라는 물질을 뭐 먹어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는. 근데 그 왜 팔찌로 만들죠? 그 약으로 만들어서 먹게 하면. 뭐 이야기로는 뭐 원적에선 나온다 이런 건데 먹는 것보다 그게 더 웬만하면 미량만 넣어서 원적에선이야. 있는 것처럼 만들기가 쉬워요. 되게 비싼 물질이거든요. 그게 킬로그램 사면 한 3천만 원 해요 원래는. 게르마늄이? 네, 원래 되게 비싼 거고 그리고 몸에 들어가면 약간 보통 바람성을 가져서 이거는 뭐 인간이 쓸 일이 별로 없는 우리가 삶에서는. 하여튼 그런 이제 금속들이 우리 몸에 이제 이온화돼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우리 화장하고 나면 그때 좀 금 좀 나오나요 그러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딴 거랑 섞여 있을 거라서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너무 미량인데 분리하기가 어려요. 그 뼈를 구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반대할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아니 근데 그 여러 금속들 우리 몸에 녹아 있는 얘네들은 우리가 계속 보충을 좀 해줘야 돼? 아니면 한 번 들어와 있으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보충을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네.
우리 뭐 필수 지방산, 필수 아미노산 이런 것처럼 네네. 무기질이랑 비타민이라는 것도 필수 물질이라 우리가 못 만들거나 섭취를 안 하면은 공급이 안 되는 물질들이에요. 아, 그래요. 아, 좀 어디 우주에서 좀 많이 좀 보내주면 좋겠다. 근데 육식을 하시는 분은 특별히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걔네들 몸에도 있던 거라 괜찮고요. 근데 채식하시는 분은 그런 보충제를 꼭 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부족해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몇몇 영양소들이 네, 그 종합 비타민이나 이 무기질 들어있는 거를 채식하시는 분은 꼭 따로 먹어야 공급이 돼요. 그럼 영양제 강력한 자석을 이렇게 딱 들이대면 약들이 이렇게 쫙 끌려가기도 합니까? 약은 아닌데 시리얼 중에 철분 강화 시리얼 종류가 있어요. 네. 그거 가루내가지고 자석 휘저으면은 철가루 딸려와요. 아, 맞아. 싫어하는 거 봤어. 진짜요? 네. 철분 강화는 그 정도의 볼 수 있을 정도 양이 있어요. 와. 아 진짜 자석 센 걸로 이렇게 돌리면 네, 분쇄 그 덩어리가 오진 않는데 가루내가지고 자석 막 이렇게 하면 흙에다가 넣고 하면은 붙는 것처럼 네. 와. 그게 있어요. 아마 찾아보시면 그 인터넷 이런 데도 실험 네. 영상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본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요거 하나 좀 여쭤볼게. 그 만약에 인간이 자석을 세게 진짜 강한 자석을 이렇게 딱 대면 철 성분 같은 게 조금 그쪽으로 딸려가요? 그럴 수 있겠죠. 엑스맨.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 자성이면 다른 문제가 먼저 생길 수 있지만 아, 그 정도 강한 자석이면 끌려가는 거 가능하죠. 왜냐면 저희 나노미터 크기로 만든 물질 같은 거 넣어서 여기에 뭐 암이 있다. 그러면 강한 자기장 걸어서 얘가 혈액 타고 가다 여기에서만 모여서 약을 배출하거나 그럴 수도 있네요. 이런 거는 해요 실제로. 오. 그게 뭐 2나노 막 3나노미터는 작은 거예요 또.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강한 자기장이면 뭐 적혈구들이 좀 더 끌려간다거나 이런 네, 충분히 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랑은 상관없나요? 그 옛날에 강한 자석을 이제 만들어서 거기 개구리를 넣었더니 개구리가 공중에 떠요. 왜? 좀 독특한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엔 바깥에서 자기장을 걸어주면 물이 자기장을 반대로 만들어내는 성향이 약하지만 있어요. 개구리뿐 아니라 뭐라도 물이 있는 생명체면 충분히 강한 자기장을 걸어주면 떠요. 우리도 물 많잖아요 우리 몸에. 예, 우리도 근데 자석이 약해서 못 뜨는 거고요. 자석을 진짜 충분히 세게 하면 아, 그럼 우리도 떠야 떠요? 돼요. 안 뜨면. 개구리도 그래서 뛰었었어요. 아마 이제 걔는 가벼우니까 이제 좀 쉬웠을 거고.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자기장으로 뭐 보행로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둥둥 떠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충분히 크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철분이 들어있는 그 적혈구가 문제가 되고 뭐 그러겠죠? 그거를 하려면 솔직히 금속 하나도 없는 옷을 입고 전자기기 다 버리고 맨몸으로 가야 되지 안 그러면 큰일 거의 날 거. 금속 하나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쵸 턱 붙어가지고 큰일 나니까. 잠깐만요. 열쇠를 안 꺼냈어요? 임플란트 다 빼고. 그러네. MRI 찍을 때도 철로 된 것들 몸에서 다 없게 탈의하고 하는 게. 아 근데 그래요? MRI가 엄청 자기장이 강한데 MRI 때문에 우리 혈액에 뭐 헤모글로빈에 들어있는 철이 문제되고 그러진 않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 정도는 왜냐면 아니고요. 한 원자 하나 단위로 돌아다니는.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 그럼 저 뭉쳐 있는 건 아니에요. 뭐지 그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건 철 아닌가? 인공 관절은 아니고 골절상 했을 때 이제 아, 철심 철로 박는- 고정을 해놓는 거지 보통은 나중에 빼니까. 근데 있으면 안 될 거예요 하면. 맞아요. 있으면 안 될 거라. 몸을 뚫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아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 혹시 MRI 찍으실 때는 꼭 몸에 있는 철 성분들 열쇠 고리, 귀걸이 금리도 안 돼요? 금이라 괜찮죠. 금은 괜찮고 철리 이런 거 하신 분들 안 되고. 천리를 하면은 쇠독 올라가지고 녹슬어서 절대로 안 합니다. 재밌네. 재밌네요. 오늘 과학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과학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보다 책도 많이들 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